눈누, 난 강초롱. 초롱이와 함께 병원으로 출발! 눈누, 저 무섭게 생긴 건 뭐야? 무서운 거 아니야. 초롱이 눈을 보는 기계야. 저걸로 내 눈을 본다고? 너무 무서워. 시력 검사는 우리 함께 집에서 해봤지? 여기도 똑같아. 초롱아, 나랑 노래를 불러볼까? 노래? 응. 응. 깜빡깜빡 예쁜 눈 시력 검사할까요? 왼쪽 눈에 가리개 오른쪽만 보이죠. 오리나비 비행기 보이는 걸 말해요. 다음엔 여기에 이마와 턱을 대고 재밌는 그림을 보는 거야. 응. 깜빡깜빡 예쁜 눈 안과 검사할까요? 도로 끝에 빨간색 풍선 그림 보이죠? 눈을 크게 가만히 그림 보면 검사 끝. 초롱아, 아까 했던 시력 검사를 이거 쓰고 또 해볼까? 응, 해볼게. 오리? 나비? 괜찮아. 보이는 걸 말하면 돼. 비행기? 잘했어. 살짝 눈부실 수 있어요. 속눈썹 찌르는 것도 없고 알레르기도 없고 눈 바깥쪽엔 이상이 없네요. 자, 검사 끝. 벌써요? 어때요? 하나도 안 아프고 금방 끝났죠? 네. 조금 떨렸어요. 혹시 답을 잘못 말할까 봐요. 그랬구나. 답은 틀려도 괜찮아요. 차분하게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오, 초롱이 용감하게 검사 잘 받던데. 눈을 덕분이야. 고마워. 친구들, 눈 건강을 위해 내가 알려주는 걸 집에서 따라해요. 집에서 지키는 눈 건강 생활 수칙. 첫째, 손을 자주 씻어요. 둘째,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아요. 셋째, 휴대폰은 30분 이상 보지 않아요. 넷째, 맑은 날엔 1시간 정도 밖에 나가요. 다섯째, 안경 쓰는 친구는 안경을 잘 쓰고 다녀요. 여섯째, 치료를 위해 가리개를 했다면 떼지 않아요. 친구들, 잘 지킬 수 있죠? 우리 약속! 선생님, 초롱이 눈 어떤가요? 굴절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안경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경이요? 다행히 초롱이는 일찍 발견해서 안경을 쓰면 시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왕성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 아이의 눈 역시 아이의 성장과 함께 완성됩니다. 특히 생후부터 취약 전 시기가 중요하므로 부모는 지속적으로 아이의 눈을 체크해야 합니다. 시각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 눈의 이상 신호를 일찍 발견해 치료하면 질환의 경중에 따라 정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 생후 14일에서 71개월 대상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지켜주세요. 그런데
아이 눈의 이상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이별로 확인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후 14일에서 35일, 눈동자색, 속눈썹 모양, 동공 크기, 눈물, 눈곱 유무와 뜨고 감을 때 눈꺼풀 모습 등 외형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생후 4에서 6개월, 아이가 눈을 맞추는지, 양쪽 눈이 아닌 한쪽 눈만 움직이는지, 눈 떨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확인은 생후 3개월부터입니다. 생후 9에서 12개월, 눈꺼풀 처짐이 있는지, 정면을 볼 때 얼굴을 돌리거나 고개를 기울이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확인은 생후 6개월부터입니다. 생후 18에서 24개월, 책이나 TV 혹은 사물을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보거나 찡그리고 보는지 확인하세요. 생후 30에서 36개월부터는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 그림 시력표로 시력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력이 나쁘면 추가적인 눈 검사가 필요합니다. 생후 42에서 48개월, 양쪽 눈의 시력을 측정하세요. 생후 54에서 71개월, 양쪽 눈의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지, 두 눈의 시력 차이가 있는지, 시력 저하가 있다면 안경 착용 후에도 시력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만약 연령별 시각 문진표를 통해 한 개라도 아이 눈의 이상 소견을 확인했다면 즉시 가까운 안과나 소아안과에서 검진 받으세요. 자, 어때 초롱아? 우와, 잘 보여요. 선생님 뒤에 있는 숫자도 또렷하게 보여요. 눈 치료를 위한 거니까 안경 꼭 써야 해. 알았지? 네. 우리 아이 눈 건강 일찍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하는 영유아 눈건강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영유아 눈건강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과장 백서영입니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로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3개의 가족보건 의원도 운영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취약전 아동 눈 건강의 중요성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취약전 아동 눈 건강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취약전 아동의 주요 눈 질환, 교사의 역할 등을 알아본 후 교수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박성희 명예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교수님께서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교수와 안과 과장을 거쳐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이사장, 대한안과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영유아검진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눈건강상담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성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 눈 건강 즉 안과의 세 분야에서 소아안과와 사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다시 또 메뉴를 보신다면은 이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에 가까운 그러한 상식되진 지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8가지 단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약 전 아동 눈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 여러분들 흔히 안과 의사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면 뭐 몸은 천냥인데 눈은 900냥 그렇죠. 이 눈의 역할을 보면은 사람 생명을 우리가 산다면은 거기서 가장 그 삶의 질 평가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양안을 실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식물인간과 같은 장애 판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정말로 소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눈의 구조와 기능은 출생 후에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출생 시에 그 눈 크기는 작고 해부학적이나 기능적으로 전부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눈과 그 내부 구조는 함께 발달하다가 다른 신체는 계속 우리가 자라거든요. 자라다가 눈의 형태는 기능은 어느 시기가 되면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멈추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꼭 유념해서 우리가 눈의 발달을 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눈의 기능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의 요소에는 시력, 시야, 양안시, 대비감도, 색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기능들은 한꺼번에 시작해서 한꺼번에 발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구조와 발달이 다양하게 어떤 시점에서 끝나게 됩니다. 보통 눈의 기능을 우리가 눈 하면 시력으로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걸 시력으로 눈의 기능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시력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의 그 구조는 복잡한 구조와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달 과정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안구라고 하는데요. 눈의 크기, 여기 앞이 각막이에요. 각막과 여기 안쪽 망막의 끝, 이거를 우리가 눈의 크기인데 그 앞뒤 전후 직경이라고 하죠. 이거는 태어날 때 정상화로 태어나면 보통 한 17m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13세가 되면 겨우 성인 크기, 우리가 보통 23부터 25, 한 24mm 하는데 13세가 돼야만 이렇게 성인 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막, 우리가 보면은 이제 눈을 들여다보면 까맣게 보이는 그 구멍, 까만 자위, 흰자위 말 까만 자위가 보통 우리가 각막이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그 콘택트 렌즈 모양의 투명한 이 막입니다. 이 각막은 7세가 돼야지 성인의 크기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 중에 눈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안구 내에서 헤드쿼터는 황반 혹은 중심 오목입니다. 이거는 이 망막의 한쪽이 약간 어긋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 구조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15개월에 태어나서 15개월에 일반적으로 완성되지만 그 중에서도 시력이 가장 중요한 원뿔세포 이 밀도는 생후 4세가 되어야만이 성인과 같게 됩니다. 시각 발달 과정을 보면은 생후 2, 3개월 우리가 이거 크리티컬 피리드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일반인이나 또 보호자나 일반 안과 의사도 잘 그 눈에 대해서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보통 우리가 눈을 맞춘다, 눈 맞춤이 일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력은 몇 세에 정상 시력으로 도달하는가, 이거는 시력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몇 세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말 배우기 전 어린이는 또 혹은 지적 혹은 뇌 발달이 지연된 어린이,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린이가 있죠. 이런 어린이는 일반 시력 검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수한 시력 측정법을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주시 따라보기, 그다음에 텔러 카드가 들어가 있는 주시 선호 검사, 그리고 시유발 전이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시력 측정 방법으로서 이러한 그 소통이 안 된 어린이, 말 배우기 전 어린이 시력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쩐 얘가 눈이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시력 검사를 했든 안 했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면서 사시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꼭 우리가 시력 검사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력 검사를 하고 거기에 붙여서 굴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시각 발달 과정의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배우고 이런 이유죠. 만 3세 전후가 되거나 협조가 잘 된
아이, 특히 뭐 두돌반 요새는 아주 협조가 잘 되거든요. 이런 어린이가 눈 구조나 기능도 큰 이상이 없다면 그림, 숫자, 문자 등으로 표현되는 일반 시력 검사 방법으로 한 0.6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시력을 도달합니다. 즉 2세 반에서 2.5세죠. 만 2.5세에서 시력 1.0 나오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협조가 잘 되고 만 3세 전후가 된 어린이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를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 7 내지 8세까지는 계속 시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각 기능 발달이 일어나는데 이 기간 7, 8세까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력 발달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약시라고 하게 됩니다. 이 약시는 앞으로도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7, 8세까지 우리가 시력 발달에 이거는 센서티브 피리어드 가지고 민감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까지는 약시는 웬만한 약시는 적절한 치료를 진단을 잘해서 적절한 치료 잘하면은 거의 95% 이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인 질환이 심하면은 치료를 매우 일찍 어떤 경우는 신생아 시부터 우리가 치료를 시작을 해야겠고 또 약시가 된 원인이 아주 경미한 경우는 8세, 9세, 10세에도 또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빨리 알아서 치료를 시기를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시력 검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만 나이와 발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우리가 그 시력 검사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력이 나쁘거나 특히 두 눈에 양눈에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눈의 구조나 혹은 기능 이상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애가 단순히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시력이 지연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검진의 시력 검사는 이제 올 초에 이게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3세 이후 이전에는 4세부터 했습니다. 이 3세 나이에서는 말을 잘하지만 시력 발달이 지연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혹은 시력 검사자의 미숙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력 검사자의 미숙함으로 시력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흔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가 잘 안 되는 어린이를 검사하기 위해서 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울거나 협조가 잘 안 돼 검사가 잘 안 되는 어린이를 특히 주의하고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울음이 그칠 때까지 검사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더 자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력 상태 및 눈 건강의 유무를 시력 발달이 끝나기 이전 특히 위중한 눈 질환의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3, 4세 이전에 발견하여서 약시에 빠지지 않고 정상 시력과 시 기능을 갖도록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린이 시력 검사에서 영유아 검진을 항상 애들이 못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사회성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안 그러면은 검사 기기가 많은 특히 안과는 굉장히 검사 기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 기기가 많은 낯선 병원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검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몇 번 자주 좀 다니게 되면은 친근해져서 검사가 잘 됩니다. 또 그렇지만 애가 정말로 한눈이나 혹시 두 눈 다 시력이 나빠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검사가 안 되는 경우는 애가 협조가 안 됐거나 사회성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눈이 나빴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검사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말고 꼭 미리 자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즉 제가 담당하는 소아안과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검사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검사가 다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외견상 눈에 큰 이상이 없고 시력 등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면 3, 4세 시력 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다음 몇 번 중복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력 그 다음에 가족력 있으면 더 일찍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영유아의 눈 기본 검사는 시력과 굴절 검사가 있는데 시력 검사는 주시 따라보기는 보통 우리가 한 2세 이하, 1세 이하, 3, 4개월 어린이들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기가 어릴수록 근거리 한 6개월 이상이면 원거리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주심이 따라보기로요. 그 다음에 시유발 전이 검사는 보통 우리가 신생아부터
쭉 그 이후로도 할 수가 있고요. 텔러 카드는 어느 정도로 한 6개월, 7개월 저희 나라에서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력표 검사는 시력표를 그 시표를 어떤 걸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시 검사는 가림 안 가림 검사, 프리즘 가림 검사로서 이거는 사시각을 직접 측정하고요. 각막 반사법은 보통 안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가 하는데 이건 굉장히 그 좀 부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검사가 안 된 어린이, 시력이 정말 나쁜 어린이는 이걸로도 우리가 검사합니다. 그리고 눈의 움직임을 한눈 또 한눈 따로씩 또 두 눈 한꺼번에 검사를 합니다. 다음에 전완부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눈 중에 앞에 있는 부위, 즉 눈꺼풀, 결막, 각막, 그다음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 이런 데를 보는 걸 전완부 검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병원에 가서 턱 대고 이마 붙이서 하고 보는 것이 이 일반 세극등 검사입니다. 세극등 검사인데 어린이를 위해서는 이 휴대용이 따로 포터블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되는, 즉 소아과 선생님이 아닌 경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즉 그 애가 막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에서는 플래시라이트, 즉 조명계, 손전등으로도 그 대체적으로 눈에 어떤 이상이 있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안저검사인데 이건 눈 속에 있는 망막 시신경 유두를 보는 검사인데요. 직접이나 간접 검안경으로 검사하고 또 애가 어느 정도로 그 협조가 잘 되거나 아니면 특수 촬영 기계로 안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이 항목은 제가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학교보건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력과 색각 검사하게 되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은 바로 그 전까지를 하게 됩니다. 즉 미취학 아동. 그래서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14개월부터 71개월인데 우리가 6차부터 즉 여기 보면은 생후 40개월 만 3세가 좀 지나죠. 이때부터 저희가 공인 시력표로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땅히 그 진찰 및 상담은 의사가 시행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차 검진부터 저희가 8차까지 쭉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 우리 애가 지금 3세지 그러니까 3개월에 해당되는 것만 봐야 할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애가 8차 검진 해당하더라도 그전 거의 항목에 행위라도 있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제 취약전 아동의 주요 눈 질환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일반 의과대학교를 졸업해서도 다 잊어버리고 아 나 이게 모르겠어 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메뉴를 한 번 또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전완부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눈꺼풀, 뭐 눈썹도 눈꺼풀,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이제 각막, 결막, 그 다음에 공막, 수정체 이런 데 부위를 해당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눈을 딱 보면 눈꺼풀이 보이죠. 이 눈꺼풀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속눈썹 찌릅니다. 무조건 속눈썹이 찌르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속눈썹이 안구 표면인 결막, 각막을 찌르면서 이 결막, 각막의 상피세포가 자꾸 이렇게 스크래치가 된다고 그래요. 상처가 생기면은 결막염, 각막염을 일으켜서 증상으로는 눈부심, 또 이물감이 있어서 애들은 비빕니다. 그리고 비비면 상처가 더 생겨서 눈물, 또 염증이 생겨서 눈곱이 생깁니다. 호전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각막 혼탁으로 시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각막 혼탁으로 시력 장애 한 경우를 보셨나요?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 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좀 그 우리나라의 그 보건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좀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부모한테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진 어린이에서 한 몇 건을 봤어요. 그래서 심한 근시랑 심한 난시, 그것도 그 부정 난시가 생겨서 시력이 교정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드물게 그 노약자, 그러니까 굉장히 저 사회 계층이 좀 떨어진 노약자에서 이렇게 속눈썹 찌른 거를 수술을 안 해서 그 시력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눈썹 찌름에 대한 이런 각각의 진단 그 종류가 이렇게 이런 종류를 둘 수 있는데요. 오늘 설명은 제가 덧 눈꺼풀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부안검이라 했는데 이 덧 눈꺼풀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안쪽 구석입니다. 코 쪽 구석이 주로 아래 커플 쪽이 이렇게 좀 두툼해요. 이 근육이 두툼하고 이 피부도 두툼해서 주름도 잡히면서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속눈썹이 말려 들어가니까 속눈썹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동양인에 굉장히 많아요. 저희 나라와 같이.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자라면서 좋아지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어린이 수술 중에 제일 많이 한 것 어떤 것 하면은 바로 덧눈꺼풀 수술입니다. 즉 전신마취에서 이 그 속눈썹 교정하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 덧눈꺼풀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위 눈꺼풀 처짐입니다. 눈꺼풀이 위 눈꺼풀도 있고 이 아래 눈꺼풀도 있죠. 근데 주로 우리가 말하는 건 위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처지는 거죠. 이 옛날 한자말로는 상안검이라 합니다. 이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눈꺼풀 사이를 넣은 틈새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안검열이라고 그랬는데 이 눈꺼풀 새가 작아졌다 또 좁아졌다고도 표현하는데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어린이에서는 대부분이 선천성으로 출생 후에 생기고 대부분 애들이 젖을 막 먹을 때는 몰라요. 그렇다가 이제 신생아실에서 나와가지고 눈을 뜨면서 이렇게 우유를 쭉쭉 빨 때 그때 이제 눈이 올라가는 걸 보이게 됩니다. 얘가 눈을 딱 뜨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눈꺼풀이 쳐져 있으면은 선천성 안검 하수를 우리가 의심합니다. 간혹 후천적으로요. 중추신경 이상, 그러니까 뭐 3번 신경 이상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그다음에 또 그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뇌가 문제가 있거나 또 근무력증이나 중증 근무력증 혹은 근무력증에서 눈꺼풀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 희한하게 막 3대가 주르륵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경우도 저희도 봤습니다. 이렇게 가족 유전성도 있습니다. 이 눈꺼풀 처짐이 안심하면 안심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동자를 들여다봤을 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각막이라 표현한다 그러죠. 각막 워낙 까맣진 않아요. 왜 까맣게 보이냐면 그 위에 있는 이 우리 동양인은 갈색 눈동자, 즉 홍채색 때문에 까맣게 보이고 그 안에 더 들여다보면 동공이 보여요. 동공을 옛날 어르신들은 애기동자라고 그랬어요. 이 애기동자, 이 동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이 까만 동자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까지 침범하지 않으면 한 이 정도 쳐져 있다 그러면 애가 어쩐지 뭐 졸려 보이네, 또 눈이 왜 무겁게 뜨네, 그리고 또 한쪽만 있거나 양쪽이 또 비대칭적으로 있게 되면 미용적으로 좀 보기가 좀 안 좋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선천성은 이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1살, 2살, 3살 가면서. 그렇지만 심하면, 즉 동공을 침범하면은 위쪽이 다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애들이 두 눈 있는 경우 애들이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러고 나타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턱을 들면서 걸어다녀요. 이렇게 들면서 걸어다니고 또 이제 좀 더 큰 애들은 이마근을 써요. 그래서 애기가 주름이 생긴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기를 말고 그 나이 드신 분 보면 이마에 골이 심하게 이렇게 그 주름이 있으신 분들죠. 이분은 이제 연세 들으셔서 생기는 안검하수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골이 생기시기 전에 안검하수를 교정하게 되면은 이런 골이 심하게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이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안검하수증에도 있다는 거죠. 연세에 들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동공을 침범하는 심한 안검하수 있을 때는 중심시야나 시력을 저하시켜서 어떤 애들은 그쪽 안검하수 있는 쪽으로 잘 넘어지고 뭐가 와도 그걸 빨리 대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천 눈꺼풀 처짐, 선천성인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애기동자, 동공을 침범하게 되면 약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쪽 시력이 차이가 있는지, 시력이 나쁜 쪽이 약시가 심하다 그러면 수술을 빨리 1살이라도 그 더 전에, 우리가 보통 심하면 1세 이전에도 수술을 합니다. 다음 다리끼입니다. 다리끼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다리끼, 콩다리끼. 이게 이제 우리 안과 교과서 좀 교과서마다 좀 다르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안과 교과서의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리끼라는 것 중에서 바깥 다리끼, 겉 다리끼는 뭐냐면은 균이 보통 세균이죠. 박테리아가 감염돼서 급성 환원성 염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혈되고 가렵다가 충혈되고 또 붓고 그리고 또 애들이 만지면 아파해요. 그러다 4월 지나면 통증이 점점 좋아지면서 보면 고름이 잡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름 잡혔는데 눈썹 보면 좋아진다. 이런 경우는 여기 다리끼에 속합니다. 속 다리끼는 겉에서는 약간 부어있게 보이지만 눈을 뒤집어 봐야지 나타나는 거고, 이건 좀 콩다리끼와 유사합니다. 이 콩다리끼는
세균이 감염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염증이죠. 이거는 겉으로 충혈이나 통증이 없어요. 대신 이거는 6개월도 가고 7개월도 더 가기도 합니다. 이 다래끼나 콩다래끼 둘 다 저만하기나 안연고를 사용해서 또 더운 찜질하면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아지지가 않으면 당연하게 그 눈꺼풀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배출해 줍니다. 이제 그 다음 질환입니다. 눈물길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보통 환자 분들 오셔서 나 눈물 샘이 막혀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는데 눈물샘 즉 상수도죠. 상수도가 막히면 눈물이 안 나요. 드라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샘이 막힌 게 아니라 이 눈물기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코 눈물관인데 옛날에는 비루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비루관 폐쇄, 비루관 협착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거는 신생아를 우리가 바로 막 태어난 애들 봤더니 100명 중에 30명은 이 비루관 폐쇄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애가 신생아실에서 나올 때는 괜찮았다가 점점 눈물이 나올 때는 제일 많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비루관 폐쇄, 코 눈물관 막힘입니다. 혹은 협착입니다. 대부분은 이 30% 중에 한 60%는 저절로 좋아져서 치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심해지고 눈물도 고여 있기도 하고 눈곱도 많이 고여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얼른 병원에 갑니다. 병이 좀 더 진행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료하신 선생님이 거기를 마사지를 해주라 그러고 또 거기다가 좀 깨끗이 닦아주라 하고 또 안약도 눈곱이 심하면 안약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지지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뚫어주는 걸 합니다. 대부분은 수면제를 애기 수면 그 주스를 먹여갖고 가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전신 마취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마사지가 좀 잘못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잘못해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 마사지가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이걸 많이 눌러줘야 돼. 뼈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이 마사지하는 방법을 잘만 알아도 나중에 이렇게 마취해서 이렇게 직접 뚫어주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결막 질환은 이제 뭐 결막염이나 알레르기죠. 결막염 일으키는 건 세균, 바이러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막 질환은 좀 더 복잡한 진균, 곰팡이균이죠. 곰팡이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거나 또 대사성 질환으로 이 각막이 혼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상당히 가슴 아픈 거는 외상에 취약해요. 사실 그 각막의 두께는요, 센터 우리 눈에 바로 딱 보이는 까만 눈자 센터는 0.5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외상에 다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다친 것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연필, 뭐 던져서, 그다음에 비비탄 같은 총, 그다음 물총, 또 장난감, 뭐 아주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보호자분들은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에 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소아의 실명 원인의 첫째 원인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 미수관 망막병증이고 두 번째로는 외상이랄 정도까지 외상이 실명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체 질환은 이제 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백내장인데 이건 유전에 의한 염색체 이상, 염증, 독성, 외상 여러 가지인데 이제 이거나 심각한 어리면 어릴수록 심각한 시력 장애를 일으킵니다. 특히 외상에 의한 이 수정체 그 이상이 생겨서 백내장 생긴 거는 동반 등 여러 가지 그 안구 주위 조직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가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막시신경 질환입니다. 미수관 망막병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실명의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주 원인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의 주 원인이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쪽에는 기생충 내지는 영양결핍에 의해서 실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개발도상국만 지나면은 이 미수관 망막병증으로 인한 소아실명이 주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미수가로 태어났을 때 애가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기간이 37주 미만에서 이렇게 출생하면은 또 혹시 고농도의 산소 치료 받았을 때는 이 망막 혈관이 안 자라야 할 이상한 대로 막 자라가지고 눈에 실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자란다 해서 다 실명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거는 또 저절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선천 시신경 이상, 그다음에 황반 망막 질환들이 있습니다. 굴절 이상. 이거는 우리가 환자를 볼 때 눈곱 나는 눈병, 결막염, 뭐 눈썹 찌르거나 뭐
그와 동반되는 가장 우리나라의 흔한 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 우리나라 지금 뭐 고등학교에는 심지어 60~70%가 안경을 쓸 정도로 이게 굴절 이상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이 기회 빌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굴절 이상에서 굴절 이상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은 뭐냐면은 이 굴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앞에서 6m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게 뭐가 물체가 있어요. 혹은 빛이 있거나 그게 제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 이 눈 안에는 망막에 맺히는 건데 이제 이 모식도를 볼까요? 여기 제일 앞에 보는 게 이제 각막 0.5 중앙은 0.1mm 안 되는 아주 얇은 컨택트 렌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각막이라는 안경이 있어요. 안경 도수가 있는 각막.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있는 사실 보면 꼭 바둑판 모양처럼 바둑알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 수정체를 이 각막과 수정체의 안경을 통해서 쭉 빛이 이렇게 좀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이 통과하면 빛이 쫙 굴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망막의 눈 중에 눈이 황반의 중심 오목이라는 곳에 딱 맺혀야 돼요. 이 맺히게 된 이 과정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이 눈의 크기도 중요해요. 눈이 크기가 크고 작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원거리에서 온 이 우리가 물체의 어떤 상이 각막과 수정체의 안경 도수, 굴절력과 눈의 앞뒤 길이에서 딱 빛이 꺾여져서 한 점으로, 그러니까 여러 상이 한 점에 한 점, 어떤 점에 점점점점에서 한 상이 쭉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이게 망막이라는 필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망막 필름에 맺혀지는 과정을 굴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굴절 이상은 망막면에 제대로 한 점을 이루지 못한 거를 우리가 굴절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상이 확실하게 맺혀졌으면 우리가 정시, 즉 굴절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거리, 먼 곳이 시력이 잘 보인다. 그거는 굴절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시라고 표현합니다. 시력이 좋다. 우리 시력이 좋다는 거는 원칙적인 거는 원거리 시력, 즉 먼 곳이 잘 보여야 합니다.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게 시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시는 먼 곳, 즉 6m 이상에 있는 물체의 상이 망막의 황반의 중심 오목이 딱 맺힌 것. 근시는 굴절력이 좀 세가지고 미리 앞에서 딱 꺾여버려요. 안 그러면 눈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까지 못하거나 그래서 앞에 맺히는 거고, 원시는 눈이 너무 작거나 이 굴절력이 약해요. 약해서 아직도 못 가고 해서 눈 뒤에 맺히는 걸 말아요. 그래서 원시가 먼 거리를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원자가 멀 원자를 한자로 쓰지만 먼 곳을 보는 건 아니에요. 먼 곳을 더 잘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굴절 이상의 진단은, 굴절은 원거리라고 말했죠. 먼 거리. 근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원거리 시력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원거리 시력표로 안경도 안 끼고 콘택트 렌즈도 안 끼고, 그리고 이제 시력을 재요. 시력표로 시력 측정을 해가지고 시력이 잘 안 나오네. 1.0이 아닌, 우리가 1.0이 정상 시력의 최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그러니까 1.0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번에 굴절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굴절력이 이상 있느냐를 찾아내서 그 굴절력 이상, 즉 그 눈이 갖고 있는 안경 도수만큼 도수를 시험 안경에다 막 껴봐요. 껴봐가지고 그 시험 안경으로 낀 시력이 정상이 되면은 굴절 이상이구나 그래요. 그런데 굴절력에 맞는 안경 도수를 넣었는데도 시력이 안 나온다. 그럼 다른 이상이나 찾아봐야 돼요. 이제 아기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발달이 지연된 건지, 뇌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다른 눈 안에 구조적으로 잘못된 건지, 시신경이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를 다 뒤져봐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경 검사를 해서 시력이 정상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안경 들어간 그 안경의 모양새가 구면 렌즈가 들어가면은, 또 이 구면 렌즈의 그 부호가 마이너스면 근시, 플러스면 원시라 그러고, 이 안경이 구면 렌즈가 아닌 원주 렌즈라, 원주 렌즈 이렇게 되면은 난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시나 원시, 난시 정도 따라서 안경의 도수를 우리가 디옵터라고 표현을 해요. 안경 도수는 1디옵터, 2디옵터, 3디옵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시력표가 시력표가 제일 있으면 0.1부터 시작해서 1.0, 그다음에 1.2, 1.5,
2.5, 2.0 이렇게 시력표가 쭈르륵 돼 있거든요. 시력표에서 0.1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내 눈은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거 틀린 말이고 정상 시력이 안 나온다는 거지. 마이너스는 뭐라 그랬죠? 구면 렌즈를 들어갔을 때 그 중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거는 근시인 거예요. 그래서 0.1이 안 보일 때는 원시일 수도 있고 난시일 수도 있고 근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두 눈 간 안경 도수 굴절력이 차이가 있다. 그럼 이건 굴절부드 혹은 짝눈이라고 합니다. 굴절 이상은 근시가 나쁘냐 온시가 나쁘냐 난시가 나쁘냐 그런 거는 없어요. 어떤 게 더 나쁜 게 아니라 그 들어간 도수 숫자가 클수록 나빠요. 그 다음 두 눈 간의 차이가 심할수록 나쁩니다. 우리나라는 근시가 매우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근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서 우리가 보통 굴절 이상의 치료는 여러분들 알려주신 것처럼 안경,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를 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 이후에는 법적으로 일반적으로는 18세 이후에 굴절 교정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라식, 라섹, 유수정체 인공수정 사부시술이라는 좀 긴 이런 이름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눈 조건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굴절이에요. 굴절은 원거리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책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여러 가지 또 뭐 거울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뭐 머리가 어떤 게 봐야 하잖아요. 그게 근거리입니다. 근거리의 사물도 봐야 합니다. 봐야 하는데 이 근거리 보는 건 우리가 조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 거리를 보다가 가까이를 딱 보면 우리가 조절 작용이 일어나요. 조절이라는 기능이 일어나는데 뭐 카메라도 옛날에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이제 오토포커스가 돼 있죠. 옛날에는 수동 포커스 조절을 손으로 다 해줬었어요. 근데 요새는 오토포커스죠. 그 오토 이렇게 포커싱 하는 게 조절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체가 관련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린이들은 보통 조절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조절력이 아주 세다가 애가 하루, 한 달, 1세, 5세, 10세에서 조절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거의 60세까지 막 떨어져요. 그게 이제 딱 나타나는 시기가 40대예요. 그런데 애들이 4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닌데 조절력이 잘못된 경우에 대부분 너무 센 경우가 많은데 조절 이상으로서 눈이 모아져 버려요. 모아져 버린 거를 조절 내사시 혹은 조절 굴절 내사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조절이 붙을 때는 원시 안경을 껴요. 그래서 안경인데 수술 안 하고 뭐 돋보일 게 없네. 이건 조절 내사시 혹은 굴절 조절 내사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릴 때 40대가 되면은 수정체가 이렇게 조절하는 힘이 떨어져서 근거리 시력이 잘 안 보여서 요렇게 보는다고 그러죠. 요렇게. 저도 이게 지금 노안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돼요. 이거는 누구나 와요. 이거에 비켜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젊었을 때 내가 시력 1.0이 나왔어. 원거리 시력이. 그러면은 근거리 작업을 할 때 플러스 안경을 착용해요. 이게 플러스 안경 저도 꼈죠. 그런데 내가 근시가 꽤 있었어. 그러면 근거리 때 도수를 마이너스를 좀 줄여줘요.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원시가 있었어. 그럼 그때는 원시를 미리, 그것도 20대, 30대 때 미리미 도수를 막 올려줘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원시가 심한 원시는 굉장히 더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조절이 그 나이 때문에 조절 저하가 되는 눈을 옛날에 노안, 노시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동안하고 노안하고 구별이 안 돼서 우리 안과학에서 이렇게 그 용어를 바꿨어요. 조절 저하 눈 하면 뭔가 늙었다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절 노안으로서 이렇게 돋보기를 끼게 됩니다. 사시입니다. 사시 질환은 보통 옛날에 눈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삐뚤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뭐 40년 전 제가 의사한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시의 정의, 사시가 뭐냐 하면은 어떤 물체를 오른쪽 눈, 왼쪽 눈 갖고 같이 봐요. 뭘 볼까? 이제 컵을 보죠. 컵을 보면은 오른쪽 눈도 여기를 보고 왼쪽 눈도 여기를 보죠. 그러면은 내 눈은 컵의 한 중심을 보게 돼요. 어떤 보고자 하는 걸 보죠. 이는 가까이든 먼 곳이든 보게 되면은 이 눈은 거기를 보는데 반대쪽 눈은 딴 데를 본다. 안 그러면 그걸 본다 그러면 이 눈도 딴 데 보고 이 눈도 딴 데 본다. 즉 하면은 그 다른 곳을 본다. 그거를 사시라고 그럽니다.
원인은 대부분은 원인 불명. 그렇지만 알려진 원인으로는 굴절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조절력이 잘못되거나 또 굴절이 잘못된 굴절 조절 내사시 그런 경우에 또 있고 백내장 있는 경우 또 망막 이상, 눈질환, 외상, 안아종양. 그러니까 그 뭐 안아종양도 있고 그다음에 외안근 눈을 이렇게 눈을 오른쪽 볼 때 왼쪽 볼 때 위로 아래 볼 때 눈을 움직이게 하는 말하자면 자동차 같은 바퀴죠. 바퀴 같은 그런 외안근의 근육 자체가 문제거나 외안근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죠. 이제 되게 나이 들어서 당뇨 고혈압하고 관련되죠. 그다음 뇌성마비, 그다음 뇌종양이 있어도 그래요. 종양 있는 거 뇌질환, 그다음에 갑상샘 질환, 이게 갑상샘 질환 있거나 또 근무력증일 때 사시가 옵니다. 사시는 유전된다고 돼 있지만 유전 양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이 이제 여기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기 동자에게 눈이 초점이 잘 맺혀 있죠. 우리가 앞에다 플래시를 딱 비춰보면 이렇게 가운데 아기 동자 동공에 딱 이렇게 초점이 맺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인데 이게 사실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라이트로 사시 검사하는 거는 비정확한, 즉 각막 반사라고 그런다는 거 비정확해요. 그렇지만은 좀 이제 뭐 애가 많이 울거나 검사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것도 그리고 아주 사시가 심한 경우는 또 이걸로도 또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 이제 이 가운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모형들을 보게 되면 오른쪽은 딱 중심을 하고 있는데 눈이 코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거는 왼쪽이 내사시, 코 쪽으로 갔다 해서 내사시. 이거는 오른쪽이 딱 중심 잡고 있는데 왼쪽 눈이 밖으로 나갔어요. 귀 쪽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외사시라고 하고 또 어떤 이제 그 올라가는 건 상사시, 내려가는 건 하사시. 가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외사시가 아주 흔하고 또 외래는 가끔씩 거짓 내사시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 눈이 이 눈하고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죠. 보통 아기들은 뭐 34mm부터 36mm 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눈 사이 우리가 보통 초점 거리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62, 63, 68m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쪽 카메라, 왼쪽 카메라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 쭉 사진 촬영되면 어떻겠어요? 여기에 내가 사과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 눈 사과는 사실 여기가 있고 왼쪽 눈 사과는 여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게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 눈을 보고 이 눈 이상한 상이 막 어지러운 거에서 혼란해요. 근데 애들은 못 느껴요. 또 성인 같으면 이게 물체가 두 개로 느껴요. 애기들은 복실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검사를 해줘야 돼요. 좀 이상하면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혼란시나 복실을 느끼는 건 다 뇌에서 하는 거예요. 눈의 경로는요, 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아주 경로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뇌에서 뭐냐면 이게 복잡해, 어지러워, 두 개로 보여. 그럼 너희 눈은 보지 마 하는 과정이 약시 과정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사시약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시 진단은 겉모양 이상하면 검사를 하고 이건 사시 전문이 보통 일반 안과 의사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보통 3세 이하 어떤 경우는 5세 이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시 전문의가 하게 되고 일반 안과에 갔는데도 뭔가 사시 같은데 사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또 한번 사시 전문의 한 번 더 가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시 치료는 아까 안경도 쓴다고 그랬죠. 안경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가림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프리즘으로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아주 저도 이렇게 보톡스를 치료해봤지만 그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반대 근육에다가 그 주사를 줘요. 이 보톡스로 이렇게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대다수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한 것. 옛날에 어르신들이 요새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야야 눈이 몰렸다 그러면 이제 뭐 며느리가 딸이 애기 갖고 우리 애가 눈이 좀 이상해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 눈이 다 밖으로 나간다. 이게 사실 눈이 처음에 사시가 없었는데 사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사시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건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내사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권 아이들은 출생 후부터 눈이 안이 몰려가지고 눈이 몰렸어요 하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뭐
10명 왔다 그러면 9명이 대부분은 사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시처럼 보였는데 사시가 아닌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시가 아니고 나중에도 사시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는요, 이 코 쪽이 흰 동자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콧대가 낮고 눈 사이거리라고 그래요. 눈 사이거리가 멀어졌어요. 얼굴 크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눈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코를 잡아 보면은 흰 동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만히 보면은 초점거리는 눈 중심 동공에 딱 맺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짓 내사시인데 이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한 10% 정도는 진짜 사실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시 전문의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약시입니다. 약시는 안구에 기질적 이상이 없이 여러 원인으로 해서 한눈 또는 두 눈이 시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생기냐면 7세 이하, 즉 어릴 때 7세 이하인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민감기에 해당하죠. 민감기보다 그 이전에 어떤 시자극, 눈에 자극이 있어야지 눈하고 뇌랑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눈 뒤쪽 우리가 후두부인데 그쪽과 연결되는데 그쪽 시자극이 차단되면은 이때는 교정 안경으로 시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약시는 어릴 때만 발생하고 어릴 때만 치료가 돼요. 공부를 많이 내가 이제 중학교도 넘었어요. 대학교도 넘었고 성이 됐는데 일이 너무 많아. 공부도 수험 공부가 많아. 취직시험 하느라 공부를 많이 했어. 내 눈이 약해져서 약시가 됐냐?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약시는 어릴 때 생기고 또 치료는 나중에 애가 약시 치료 잘 안 해. 말도 안 들어. 나도 병원 가기 싫어. 이런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 해야지. 그때는 더 의학 발달도 됐겠지. 나중에 절대 안 됩니다. 약시는 어릴 때 생기고 꼭 치료는 어릴 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시는 원인에 따라 먼저도 중복된 이야기죠.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할수록 치료의 성공률이 대체적으로 95%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시의 원인 질환이 좀 안심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빨리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성공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즉 먼저 말씀드린 사시약시, 그다음에 시각 차단 약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윗눈꺼풀 처짐. 그다음에 각막이나 수정체나 유리체에 혼탁 있다는 것. 유리체는 여러분 이제 모르셔 쓱 넘어가도 돼요. 안구 눈 속을 채워주는 이렇게 물보다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를 말해요. 그게 없으면 눈이 찌부러져요. 그래서 눈 매체에 혼탁 있으면은 애들한테서는 약시가 생겨요. 그다음에 두 눈에 심한 굴절 이상, 그러니까 양쪽 다 근시나 원시나 난시가 심한데 그걸 일찍 교정 안 해주면은 시각 차단 약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굴절 부등 약시, 이거는 두 눈에 짝눈이 있다고 그래서 심한 쪽, 안경수가 심한 쪽이 되고, 기질 약시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뭔가 원인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약시가 있다. 그거는 뭔가 우리가 눈 앞에서부터 이 뇌 뒤로 가는 길에가 뭔가 경로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질약시라고 그러는데, 안과 의사가 제일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건 백내장에 의한 약시를 기질약시라고 쓰는 안과 선생님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막 가르쳐도요, 나중엔 다 잊어버려요. 약시 치료는 먼저 말씀드린 원인 질환이죠.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안경 이상 있는 거는 안경 치료도 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눈을 안 쓰게 해줘야 돼요. 그 나쁜 눈을 막 쓰게 하는 게 발달되게 도와주는 거죠. 눈이 시각이 발달되게.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눈을 가린 걸 가림 치료, 그 다음에 안약을 저만, 요새 안약이 아토피는 안약이거든요. 안약 저만하거나 또 특수 안경을 착용해서 좋은 눈을 덜 착용하고, 약시하는 시력에 그 눈에 제일 맞는 제일 정확한 안경을 끼워주는 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사실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한쪽 눈만 좋으면은요, 대부분 두 눈으로 쓸 때 이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 우리가 눈을 감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눈 한쪽 눈이 나쁘다는 걸 잘 어린이도 모르고 보자도 몰라요. 겉으로 표가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그 이상이 없게 보여요. 좀 눈이 짝눈이거나 한쪽 눈 시력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쁜 경우. 그러기 때문에 만 3세에 시력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 3세가 요새는 애들이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막 다녀서 상당히 사회성이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대부분 100명이면 99명은 검사를 와서 잘 합니다. 3세에. 그래서 반드시 안과에 가서 눈에 관한 전반적인 검사입니다. 즉 애들이 3세 안과를 가면 시력 검사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아과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시 검사든 안저 검사든 다 해주게 됩니다. 눈 건강 이상 신호는 한쪽 눈을 이게 이제 이런 항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항목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약시 항목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로 눈 건강 이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좀 지나지만은 이제 이게 5번 항목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그 네 번째 항목에 그 눈 건강 그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지 또 돌봐주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야겠고요. 아이가 겉으로 눈 정상 눈인 것처럼 보여도 눈 검사는 3, 4세다 알고 계셔야 할 거고요. 눈 질환의 병력, 가족력, 겉으로 눈 이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 이게 자가 문진표 있거든요. 있으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는 절대 관계없이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소아니까 나이가 웬만큼 협조가 잘 되면 일반 안과도 됩니다. 3세 안과 보통 안과 검사가 이때는 그 안과에서는 이게 시력 검사만 하지 않고 기타 다른 검사하지만은 그 영역 건강 검진에서 그 3세 검사는 대부분의 시력 검사하고 간혹 굴절 검사 그 굴절 검사 기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세 검사가 안 된 경우는 그 항상 그 중복돼서 강조드리지만 시력 발달이 그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병원 환경에 익숙치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이상이 있는 경우도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꼭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약시 사시 치료, 주관적 주관적 시력을 즉 뭐 근시나 온시, 난시 이런 경우죠. 그에 위해서 그 안경을 착용하거나 가림치료, 약시로해서 가림치료하는 경우, 사시를 위해서 가림치료하는 어린이인 경우는 또래 집단의 지나친 관심이나 놀림에 의해서 치료 수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안경도 막 뺏어요. 친구들이 뺏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또 깨지거나 또 그 안경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고 애들은 또 안경 쓰면 좋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런 치료함으로써 꼭 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안경을 처음 쓰는 애들은 익숙하지 않는 애들은 안경을 벗어두거나 잃어버린 일이 잦으므로 잘 착용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짝눈인 경우는 한쪽 안경 도수가 높고 한쪽은 낮기 때문에 애들이 좋은 눈으로는 시력이 잘 보이기 때문에 벗어도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눈을 끼게 되면은 약한 도수, 왼쪽이 좋았다면 약한 도수, 그다음 센 도수로 해서 처음에 애가 오히려 어지러워해요. 그래서 안경을 자꾸 벗어 던지는데 항상 양쪽을 열심히 끼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어린이는 안경테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흘러내지 않고 그 테가 작은 테, 그러니까 눈에 얼굴에 꼭 맞는 테가 좋습니다. 작고. 지원 사업 6번은 저희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입니다. 자주 하는 이 질문은요. 이제 저희가 인터넷으로 꾸준히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하게 되는데요. 우선 안과 검진과 시력 검사 항목에서 안과 검진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이건 이제 다 아셨죠? 3세 해야지만 3세 정상이다 그래서 그리고 딱 끝나는 거 아닙니다. 꼭 3세에 한 번 하고 잘 이때 시력도 좋아. 눈에 여러 가지 검사인데 다 좋아. 안과 검사로. 그러니까 시력 검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좋다. 그러면 꼭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꼭 검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때는 더 전반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단 시각 발달 이상을 줄 만한 질환, 여기에 미수감막병증, 여러 대사 유전성 질환, 안질환 관련된 가족병력 등이 있거나 아이가 눈 관련 여러 가지 이상 소견을 보이면 영유아 검진을 하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미리 보고 또 자주 정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영유아 검진에서 안과 검진 과정에서 너무 어려서 안 되거나 평상시보다 검사할 때 말 안 해버려. 또 막 울어. 이런다고 그래서 안과 검진 못 한다는 어린이에서 간혹 심각한 안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더 자주 병원 분위기가 익숙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시력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 만 나이. 그 다음에 애가 얼마나 인지 발달이 잘 됐느냐, 사회성 잘 되느냐에 따라서 시력 검사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보통 잘 되는 어린이는 그림, 숫자 혹은 문자 같은 시력표를 읽을 수 있는 애는 어른하고 똑같이 동등한 검사를 하게 되고, 잘 못한 애들은 주시와 추종, 눈 맞춤이고 이렇게 따라 보는지 한쪽씩 더 해보고 두 눈도 같이 해보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아과 의사가 아니면 잘 이게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걸 해보고, 이거는 보통 한 3, 4개월부터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시선호 검사 이런 걸 해본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검사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 이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의 그 종류가 다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정상 시력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그 나이에 따라 다르고 발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뭐 생후 이전 얼마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이에 맞게 원거리 시력을 잘 보고 있느냐는 거를 우리 여러 가지 그 어린이에 맞는 시력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보고, 또 중요한 거는 두 눈의 차이가 나 또 확인해 줘야 돼요. 두 눈의 차이가 있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력에 이상이 있다, 시력 저하가 의심된다. 근데 이 시력 저하 검사, 이 시력 그 원인이 뭐에 의한 건가를 우리가 꼭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주 어리면은 소아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잘 그 되는 뭐 5세, 6세 이 정도는 그냥 안과에서 검사를 해서 그 시력 검사가 얼마 나왔다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2.5세 1.0 나온 경우도 있고요. 한 9세 돼도 0.9 나온 애가, 뭐 2년, 3년째 0.9 나온 애가 있어요. 책에서는 7세가 되면 1.0이다. 그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아시죠? 정규분포 곡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분포 곡선. 그러니까 모든 애가 7세가 돼서 1.0 짠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몇 세부터 시력 측정이 가능한가요? 이제 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번 들으셨던 이야기죠. 이렇게 그림이나 숫자, 문자에 대담한 형태는 일반적 시력표는 만 3세 전후부터. 또 못하면 우리가 이 게임 있고 C 게임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영어 이자를 해가지고 같은 모양을 하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C자는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뚜른 부위가 어딘지 이렇게 맞춰주는 게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해줍니다. 이거는 보통 2세도 하고 2세 전후 애들이 합니다. 한번 연습을 하거나 시키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한 3개월부터 이제 그 이후에 뭐 1세, 2세까지 못한 애들 2세까지 주심이 따라보기 이런 걸 해주게 되고, 이제 그 텔레어큐티 같은 주시 선호 검사를 하게 되고, 특별한 형태인 시유발 전이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눈이 나쁜 증상을 관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장난감, 방바닥에 있는 뭐 먼지, 머리카락도 잘 잡는다 그러는데 안과 검사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시력은 제일 중요한 게 원거리 시력이에요. 시력은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으로 나누는데, 워낙 시력은 원거리 시력 측정을 말하는데 애들은 어릴수록 아주 가까운 근거리 시력 위주로 해요. 즉 신생아는 근거리도 다 뿌옇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한 3개월 되면 엄마도 눈 반치고 가까이 버튼 보고 딱 빵긋 웃죠. 그래서 30cm 시력, 그다음에 50cm 시력, 점점 범위, 거리가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원거리 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가 근거리를 가까이 너무 잘 본다. 그러면 정말로 근시가 나쁜 건지, 또 이 두 눈 중에 한 눈만 좋아도 애들이 근거리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아주 특히 그 바닥에서 머리카락 먼지 잘 잡는다 하면 저는 꼭 안과 빨리 검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쁜 증상이 없어도 빨리 봐라 이겁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미숙아 망막병증이 없다 하는데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요? 그럽니다. 되게 미숙아 망막병증의 검사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대학병원 내지는 안과의 그 전문 종합병원에서 되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일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면은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기준 있죠. 이게 어떠냐면은
청소년학회 그다음에 대한안과학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검진 정말 스크리닝을 해주게 됩니다. 이건 안 하면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해줘서 처음부터 없다. 아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점 이게 혈관이 자라나는 거를 잘 봐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 신생아 시절 태어날 때까지 괜찮다. 그러면은 애가 미숙아니까 뭐 1000g에 태어날 수도 있고 1500g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뭐 2kg 2000g이 됐다. 뭐 2100g이 됐다 해서 가셔도 됩니다. 이럴 때 미숙아 망막병증이 없다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3세 영유아 검진을 한다고 그랬죠.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었다는 애들은 그러니까 미숙아인 그런 히스토리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1세에도 검사하고 2세에도 검사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숙아에서는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 이상, 그다음에 사시나 약시들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미숙아들은 일반 다른 애보다 좀 더 일찍 이렇게 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아래 속눈썹이 안으로 눈을 찔러요. 이건 아주 저도 상담을 보면 제일 많고 또 외래도 많습니다. 자, 이게 속눈썹 찌른다고 그랬죠.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덧눈꺼풀, 부안검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은 좋아지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수술한 어린이 전신마취 수술하는 경우에 거의 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잘 검사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다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눈이 자주 아프다고 합니다. 애들은 아프다는 표현을요, 이렇게 정말 아파서 아프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통증이란 개념이 달라요. 애들은 가려워도 그 가렵다는 말을 배우기 전에는, 가렵다는 말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아가들은요. 그래서 이런 아프다고 표현할 때는 꼭 통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증상도 아프다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때 어떤 때는 아플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아프다는 경우 있어요. 그건 또 꾀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꾀병이 아니고 다른 병이 있나 꼭 확인하는 게 이제 소아안과 전문이죠. 그리고 안과 전문이고 이런 것들은 꼭 현미경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이제 특별히 눈에 안구에 다른 이상이 있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기들이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아까 이제 눈물길 질환이 나왔죠. 하수도 눈물샘이 막힌 게 아니라 눈에 이제 코 눈물관 거기가 이제 어렸을 때 보통 30%에서 이제 막혀서 좀 좁아져서 나와가지고 이제 신생아실에서 나오고 집에 왔는데 눈물이 나고 눈곱이 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경우 때는 전부 다 그 코 눈물관이 막힌 게 아니라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아이가 다리끼가 잘 나요 하는데 이제 다리끼가 잘 난다는 어린이는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외래에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다리끼가 어떤 애 한 개 나오냐 하면은 한눈에 5개 달고 나온 애도 있고요. 뭐 3개를 이렇게 절개해줬는데 또 반대쪽도 몇 개 나오는 애들도 아주 굉장합니다. 뭐 이런 경우 때 제일 중요한 건 다리끼를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 질환이 있느냐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눈썹이 찌르는 건지 아니면 시력이 나빠서 비벼대는 건지. 그런데 하여튼 다리끼가 잘 나는 원인은 첫째는 비비는 거에서 비빌 만한 원인이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시력이 나쁘면 애들이 이렇게 또 눈을 만지거나 비벼요. 자기도 몰래 안 보인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찾아보고 정말 다리끼라면은 애들이 얘 눈 좀 비비지 마 하는데 사실 비비지 말라 해서 애들이 비비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안 보일 때, 보호자가 안 보일 때 비비기 때문에 뭔가 애가 좀 비볐을 것 같아. 딱 보니까. 안 그러면 좀 눈이 좀 충혈된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당장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그 항생제 점안액이 없으면은 일회용 무방부제 인공누액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능에 한 번 넣고 좀 한 5분이나 10분 한 번 더 넣어주고. 그래서 그 비볐을 때 생기는 세균 감염을 덜어주는 것, 세균의 숫자를 덜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리끼 중에서 겉다리끼 좀 빨갛게 통증되는 거는 이 따뜻한 찜질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애들이 따뜻한 찜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약을 더 자주 넣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비지 않도록 그래도 잘 안 하더라도 좀 시켜주시고, 비볐을 것 같으면은 무슨 약을 넣어가지고 좀 약간 세균수를 줄여준다거나 이렇게 해주고, 세안시 눈 주변을 좀 잘 닦아주고, 꼭 소독솜으로 닦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고생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요, 사실 1세, 2세는 좀 드물어요. 대개 3, 4세 좀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막이 어디냐면은요, 우리 동자 보면 하얀 동자 있죠. 희게 보이는 거는 이건 공막 때문에 그래요. 공막에 딱딱합니다. 딱딱한 공막을 뭉글뭉글하고 반투명 좀 한 그런 약간은 그 뭉글뭉글한 그런 조직인데 그게 결막입니다. 그런 결막이 이제 이런 흰 동자도 있지만은 아래 눈곱 이렇게 보면 여기도 결막이고 뒤집어 보면 결막이 있습니다. 그런 결막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러지 그죠? 그 원인이라는 게 이제 달라붙는 건데 대부분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물질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알러지성 결막염,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원인은 대부분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가 많죠. 실제적으로 자꾸 알레르기 결막염 일으키는데 집에가 동물도 안 기르고 뭐 주위에 뭐 이렇게 꽃가루 날리지 않는데도 이렇게 생겼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주변을 좀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이제 꽃가루 날린 차례는 문을 오히려 닫아주시고요. 눈이 빨개지고 붓는 증상이 있으면 차가운 찔질, 얼음 찜질을 해주고요. 그리고 눈을 비비지 않도록 비비면 더 좀 심해져서 얼음 찜질 해주면은요 애들이 비비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낫지가 않으면은 안과에 가셔서 소염제 안약이라든가 항히스타민제 안약 혹은 이렇게 경구 복용약을 줍니다. 이제 저로서 노하우가 차가운 찜질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작은 타월, 손타월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그 비닐에 씌워서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안 그러면 또 너무 찬 거 싫어하는 애들 그냥 냉장실에 놨다가 하나씩 빼가지고 비닐째 이렇게 딱 이렇게 대주면 굉장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은 알레르기 결막염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유행성 각 결막염에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거나 하얀 동자가 부었어요. 이게 이제 이거 응급실로 많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지금 결막 하얀 동자가 공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결막이 뭉글뭉글인데 이게 이렇게 부푼 거예요. 부풀면 어떻게 보면요, 눈이 까만 동자가 안 보일 정도로 부풀어요. 그러니까 까만 동자가 그 부푼 흰 동자에 의해서 딱 잠겨버린 것처럼 검은 동자가 퐁당 빠진 것처럼 보여서 부모님들이 놀라서 오시는데 놀라서 응급실 오시지 마시고 집에서 차가운 얼음 찜질 하시면 대부분 바로 좋아져요. 몇 시간? 뭐 서너 시간? 심하면 대여섯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그러고 나서 애가 이제 워낙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있으면 집에 같은 안약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때는 소염제 약, 항히스타민제 약, 안약을 넣어주면 됩니다. 항상 응급실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병력 있는 애들은 집에서 자가치료.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 국민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작년 올해는요,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왜요? 손 열심히 쓰고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해서요. 안과에 거의 유행성 결막염 돌지가 않아요. 이거 유행성 결막염 바이러스 이해한 거고요. 원인 바이러스는 종류가 한 서너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병의 그 심한 정도도 다르고 잠복기도 다르고 들쑥날쑥해 한 2, 3일, 3, 4일 확 나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이면 딱 5일 내지 일주일 되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바이러스에 따라 다르고 합병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안심하고 있을 건 못 됩니다. 그래서 각막염이 합병증 되면 되게 4주 이상, 어떤 경우 2달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끈끈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물감, 충혈을 하고 어른들하고 달리 애들은 열도 막 나요. 열도 막 나고 그래서 2차 감염을 위해서는 이거는 바이러스지만은 그 사실 항바이러스 안약을 넣지는 않아요. 이때는 그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결막염이 걸렸을 때는 항생제 안약과 소염제를 먹거나 넣는데 이런 경우는 2차 감염을 없애주기 위해서 좀 부종도 가라앉혀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치료보다 전염의 예방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계절에는 손을 아주 자주 닦고 비누로 닦고요. 가능한 한 저 같은 경우는 문도 발로 차고 다니라고 그래요. 발로 차고 열고 닫을 때 몸으로 닫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눈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요, 수건에다가 이쪽 눈물 이렇게 또 닦고, 근데 그 눈물에 가지고 바이러스가 덩어리 있거든요. 또 놔두셔요. 그리고 또 이쪽 또 닦고,
이제 좀 덜 젖은 데서 닦고 또 놔두고 근데 그게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다 균을 퍼뜨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닦는 것도 그냥 티슈 같은 거 좀 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닦고 바로 버리면 됩니다. 그냥 버려버리고 또 이렇게 꼭 거즈를 안 써도 돼요. 아주 부드러운 티슈가 있으면 돼요. 티슈 이렇게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얼음찜질이 굉장히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또 제가 보면 이 각막염을 좀 더 그 예방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한 2세 이하에서는요 유행성 각결막이 걸리면 애들이 눈을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데 눈은 이렇게 부어 있고 그러는데 애가 눈을 안 떠요. 그럴 때는 첫째 제일 그 위험한 사인이 뭐냐면은 각막이 벗겨진 게 상피세포. 그래서 아파서 애들이 보채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애가 아파해요. 이런 경우 때는 꼭그 안과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그 위막이라고 결막 위막이 생겨서 그걸 다 면봉으로 벗겨줘야 하는데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고 핀불도 나오지만은 그걸 벗겨줘야만이 만성적인 결막염으로도 안 가고 각막염도 빨리 좋아지고 심한 경우는 이 각막염이 벗겨진 경우는 거기에다 치료용 렌즈를 껴줘야만이 치료가 금방금방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잘 안 해줍니다. 굉장히 그 힘들고 애는 울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치료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수건 따라 쓰시고 세수대야 따라 쓰시고 수전 그 눈물 나온 그 저기 손 닦을 때 그 주위도 잘 만지지 않도록 하고 그 주위도 비누로 잘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 2주는 쉬셔야 합니다. 눈 주변이 부었어요. 제일 많이 붓는 게요 알레르기성. 그 다음에 다래끼. 그 다음 바이러스 결막 때 눈꺼풀까지 많이 부어요. 아주 많이 부어서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아주 안 좋은 병인 꼭 모양은 겉다래끼 같은데 아나봉화지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항생제도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냐면은 종양도 있어요. 한 최근에 눈이 부었다고 다래끼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임파암 내지는 눈의 안화의 암 이런 것들 이런 게 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낫는다 그러면 꼭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쪽 눈꺼풀이 젖었어요. 우리 앞서 공부하셨죠? 앙금하소라는 것. 일단 원인을 확인하고 약실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선천성은 약한 경우는 조금씩 좋아지고 심한 경우는 그 동공을 가리면 빨리 수술해 줘야 합니다. 햇빛을 유난히 못 봅니다. 이건 이제 속눈썹에서 각막 상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간헐성 외사시. 애들이 밖에 나면 이렇게 감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간헐성 외사시의 특징 증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어린이가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꽤 있습니다. 사시나 사위가 있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요. 뭐 이제 각막에 상처가 있을 때 눈을 감는 경우요. 그리고 드물게는 심한 시력 저하를 동반한 망막 질환이 있어요. 이 원뿔세포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유전적으로나 그런 경우 이제 안 그러면 돌연변이로 해서 시력이 아주 나빠서 이런 경우는 심각한 질환도 있고 또 드물게 원인이 없이 어쩐지 우리 애는 햇빛에 민감해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어쩐지 원인이 아니 민감성이 아니라 그런 다른 어떤 질환이 있는지 꼭 저희가 찾아봐야 합니다. 눈을 자주 깜빡거려요. 속눈썹이 찌르는지 눈 안에 이물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또 틱장애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틱장애가 틱으로 오지만 우리가 틱이 아닌 걸 확인해 가지고 틱이 아니란 걸 증명을 해주고 틱이면은 한 3개월 4개월 봤다가 다른 과. 이제 증상 찡그리고 텔레비전 봅니다 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근시나 난시나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고 고개를 돌리고 텔레비전을 봐요. 이거는 근시나 난시 같은 굴절 이상 아니면은 사시가 있는 경우 아니면 눈썹 찌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개를 삐딱해요. 이런 경우는요. 아이들이 이 삐딱한 거는 대부분이 재활학이나 정형외과를 먼저 가는데 고개가 삐딱한 이런 경우는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먼저 꼭 안과를 먼저 갑니다. 안과 가서 뭘 봐야 하느냐? 사시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요. 이렇게 삐뚤어지고요. 이 안면 비대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사시가 있는지 눈떨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부분은 수직 사시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마비 사시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TV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나요? 영구적으로 나빠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근시를 좀
빨리 생기고 진행시킬 그런 경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아이 눈이 나빠졌어요. 시력이 워낙 좋았는데 원래 좋았는데 눈이 나빠졌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근시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병, 꼭 다른 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생맹이래요. 생맹은 우리 뭐 꽤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를 자주 하실 것도 없고 미리 하실 것도 없고 꼭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그때 검사하셔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문과이과 보시고 대학교 때 전공학과 선택할 때 중요합니다. 안경 착용, 시력이 따지면 꼭 안경 착용해야 하나요? 이거는 도수가 약하면 썼다 벗었다 하지만 대부분 진행되는 근시는 꼭 안경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약신경은 당연히 꼭 착용해야 하고요. 진행성 근시는 더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청색광 차단율을 상회하면 눈 건강에 도움되나요? 청색광이라는 건 이게 이제 블루라이트인데 이거는요. 여기에 계속 노출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경우 아니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시는 가성 근시 이거는 꼭 가짜 근시는 과다한 조절이 생기기 때문에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꼭 하게 됩니다. 하고 그리고 그 근시가 아니라는 것, 안 그러면 심한 근시가 아니고 약한 근시라는 걸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안경을 착용을 전혀 안 하든지 착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안약만 넣어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짝눈은 거기 약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잘 안경 처방을 하고 가림줄을 합니다. 굴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항상 그 보호자한테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핸드폰 너무 많이 봐요. 스마트폰, 유튜브 봐요. 요새 2살짜리 유튜브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자가 안 보면 돼요. 보호자 애들 있을 때 집에서 애들 뭐 이렇게 막 본다. 보호자 열심히 카톡하고 유튜브 보는데 애들이 왜 안 보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열심히 TV 보고 아빠도 TV 보는데 왜 TV를 안 보겠어요? 저는 항상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보호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시 진단 받았는데요. 우리 아까 공부했죠. 반대쪽 약시 옮을 수 있는 아이 절대 옮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눈에 그 약시 눈이 아니라 반대쪽 눈에 어릴 때 또 약시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 생겼으면 그럴 때는 하고 또 그런 경우 때는 그 반대쪽 눈에 약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으로 몰렸는데 사시가 아니래요. 이거 여러분들 아신 이야기예요. 꼭 내사신가요? 몰리는데 이거 우리 공부한 이야기죠. 가짜, 거짓 내사시. 콧줄은 몰려요. 거짓 내사시 확인해야 돼요. 또 굴절 조절 내사시도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강의 드렸죠. 제가 두 번 돋보기 안경 끼는데 바른다. 수술로 고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돋보기를 써갖고 눈이 정이 사시가 없다가 어느 때는 이 안경을 껴도 눈이 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다시 검사해서 도수를 재조정해서 또 똑바로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 안경을 써서 남은 부분만 수술합니다. 가끔씩 밖으로 나가요. 이게 간을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 심하면은 수술하고 심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합니다. 사시 검사 열심히 한다고 제가 했죠. 어릴수록 검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생각보다 일반 안과 의사가 아주 어린 애들의 사시 검사를 잘 어려워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애를 자주 보지 않아서 유전되나요? 유전은 되지만 모른다고 그랬죠. 사시 규정수로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않아요. 마취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전신 마취입니다. 입원은 병원에 따라서 사시에 수술할 때 근육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부터 정상 생활을 하나요? 수술하고 나서 애들에 따라서 수술한 날부터 아주 잘 돌아다니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은 집에서 일반적인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외관상 티가 나도 수술할까요? 이거는요 사시 전문의가 결정한 거예요. 그럼 환자나 보호자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재발할 때 재수술 가능가요? 얼마든지 재수술 가능합니다. 몇 번까지 가능해요? 저 같은 거는 6번도 한 적도 있습니다. 3개월 내지 12개월에 사시가 발생했다. 이건 어린 나이기 때문에 꼭 사시 전문입니다. 이때 왜냐하면 영아 내사시나 영아 외사시는 시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진단이 붙으면은 사시각이 결정되면 바로 수술. 또 2차 뇌암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때는 사시 전문의가 봐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강의 시간과 이거를 다 저희가 이제 그 맞추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오늘 강의록에 나오지 않는 그다음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관련된 그런 것만 저희가 좀 제가 꼽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섯 문항을 일단은 제가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 활동을 할 때 어린이들도 눈을 보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우리 박 원장님이 보내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보호안경은 필요 없어요. 항상 예외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스키 탈 때, 썰매 탈 때 선글라스, 그다음에 모래사장 나갈 때 선글라스. 그때는 이제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눈이 나쁘거나 양쪽 눈이 다 나쁜 애들은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은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보호 안경, 특별한 안경,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걸로 만든 안경을 꼭 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와 부딪혀서 혹은 사물에 부딪혀서 안구 타박을 발생하는데 이거는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처 안과를 가셔서 근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은요 금방 증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불행히도 어린애들 검사를 또 잘못해서 소아과 가시지 마시고요. 꼭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근거를 만들어놔야만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애들은 어릴수록 소아과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질환입니다. 전염성 안과 질환의 증상 및 전염 대처 방안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과에서 제일 그 문제점이 이제 눈병 환자죠. 눈병 환자인데 지금 계속 2년간 눈병 환자 줄였던 이유는 손을 열심히 씻고 그렇죠? 그러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눈병 환자 의심되면은 손 열심히 씻고 그다음에 타월 따로 쓰고 행여나도 이 세면대가 있으면은 세면대 쓰거나 수도꼭지 같은 거 비누로 닦으시고 그다음에 안약을 쓰실 때도 거즈 같은 거를 안약을 딱 떨어뜨리고 거즈에다 대는데 그거를 된 거를 바로 쓰레기통 버려야 합니다. 모아두면 안 돼. 그러니까 수건을 놓고 쓰고 또 이쪽에다 또 좀 이따 쓸 때 수건 놓고 쓰고 그래 놔주고 돌아다니면 거기에 균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행성 각결막염이나 이 아플로 눈병 같은 경우는 얼음찜질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얼음찜질, 그러니까 수상할 때 바로 하루 이틀에 얼음찜질을 열심히 하게 되면 병이 진행이 정말 덜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유아 눈에 속눈썹이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전하게 제기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되게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뭐 다른 이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 가지고 계시는 인공 눈물로 주르르륵 부으십니다. 근데 눈썹이 아니고 뭔가 모래알 뭔가 들어갔다면은 원칙적으로는요 수돗물도 주르륵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해야 하는데 더 좋기는 인공누액 있으면 주르르르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거해야지 그걸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현재 의안을 착용 중인 아동과 함께 지내고 있는 교사입니다. 의안 착용 시 원생활에 주의할 점과 적절한 상호작용이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서 선생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의안 착용을 대부분이 한쪽만 착용하지 양쪽 착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죠. 한쪽만 착용할 때 이게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뺐을 때 굉장히 흉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안 착용한 애들은 꼭 안경을 착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안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빠졌을 때는 꼭 수돗물에 잘 씻어가지고 좀 끼워주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여튼 그 모습이 뺄 때나 이렇게 다시 낄 때도 다른 애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상처를 덜 받고 또 다른 애들이 생각보다 좀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답을 못 해드렸고요. 행여나도 궁금하시면은 우리 또 이 영유아 검진 저희 협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 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전 안내된 모바일 상품권은 교육 신청자 대상으로 11월 16일 일괄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